인자는 문 앞에 다가오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함께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집더미처럼 쓰러지기 시작하고 있던 1989년 여름,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실 차장이었던 정치학 박사 후쿠야마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군주제와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가 잇따라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의 진화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부터 인류의 사회는 오직 자본주의적 능률만이 지배하는 지루한 관리 시대로 들어설 것이다. 그의 지적대로 세계는 점점 장사꾼과 돈이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다. 너무 급격한 변화의 위기를 감지한 중국의 개방주의자 등소평은 89년 6월 4일 신속한 개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탱크로 진압하면서까지 이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제어하는 데 있는 힘을 다했다. 그러나 소련은 다급한 경제 때문에 서방 측의 요구대로 개혁과 개방을 서두르다가 걸프전으로 얻은 이득에도 불구하고 수렁에 빠져 있었다. 91년 3월 고르바초프는 독일의 콜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어 걸프전 이전에 약속했던 130억 달러 중 이미 받은 30억 달러를 제한 잔여분 100억 달러의 추가 대출을 재촉했다. 또 그해 6월 IMF의 한 관계자는 소련 당국으로부터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2,500억 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 달인 7월에는 고르바초프가 다시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런던으로 날아와서 G7 플러스 1을 만들었다. 그가 서방 측에 요청한 것은 우선 긴급히 필요하다는 650억 달러였다. 7월 17일 G7은 경제선언을 발표하여 소련의 경제사정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소련의 개방과 시장경제 추진을 지원하기로 다짐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끝났고 고르바초프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소련에는 다시 혼란이 계속되었다. 7월 26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채택한 새 당강령 초안을 통과시켰으나 8월 19일 국방장관 드미트리 야조프와 KGB 의장 블라디미르 크루초프 등 보수 강경파가 고르바초프를 연금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옐친의 항쟁과 그에 대한 군부의 지시로 이 즉흥적 쿠데타는 사흘 만에 실패했다. 쿠데타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여 실권을 장악한 보리스 옐친은 최고회의 의결을 통해 전국의 공산당 활동을 불법화하는 한편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독립국 연방의 출범을 선언했다. 그해 12월 25일 마침내 개혁의 기수였던 고르바초프는 사임했고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인 옐친이 러시아 연방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는 동안 중국은 착실한 개방으로 경제의 도약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에 붓글씨를 쓸 정도로 불가사의한 중국의 장인 정신은 등소평의 개방 정책을 타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89년에 이미 4%에 이르렀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92년에 10%로 뛰어올랐고 91년 수출액이 719억 달러, 수입액은 638억 달러로 총 무역 규모가 1357억 달러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비약적 성장의 이면에는 그 지도층이 한국적 경제 성장의 모델을 적잖게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1년 10월 중국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의 고상전 부주임은 전국 경제뉴스 연수회의 토론회 자리에서 중국은 나만이 자본주의 경제 아래서 성공적으로 중앙통제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지 2개월 후에 중국은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최혜국 지위를 부여했고 그것은 다시 정식 수교로 이어졌다. 그리고 걸프전이 끝나면서 중국은 이스라엘에 접근했다. 92년 1월 24일 중국 전 외교부장은 북경 조어대에서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 외무장관과 수교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84년부터 이스라엘과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84년 11월 20일
런던발 UPI 통신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의 기사를 인용하여 중공과 이스라엘이 5년간의 협상 끝에 3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에 관한 비밀 군사 협정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또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는 85년 7월 30일자 기사에서도 중공과 이스라엘이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은 지난 2년간 2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소련의 붕괴 이후 막대한 양의 소련제 신무기를 도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했고 바르셀로나에서 제25회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 중국은 20세기를 여는 2000년 올림픽을 북경에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국의 대도시에는 서구의 호텔들을 모방한 호화 호텔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관광지의 모든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조되었다. 아직 경제건설의 초기여서 다소 힘에 부치기는 했으나 중국 인민 13억은 사상 최초로 혼연일체가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한 가지의 목표에 매달렸다. 93년 5월 20일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국가 생산력이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93년 9월 24일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는 4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45대 43으로 호주의 시드니를 결정했다. 북경은 3차까지의 투표에서 비록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으나 계속 시드니를 앞섰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국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2000년 올림픽의 북경 개최를 반대했고 시드니는 영국 맨체스터의 표를 끌어들여 간신히 북경을 눌렀던 것이다. 이날 중국 인민들은 축하를 위해 준비했던 폭죽을 터뜨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세계가 전율할 정도로 침착했다. 오히려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 담당 실무자들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교섭에 적잖은 먹구름이 깔릴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2005년이면 중국의 국민 총생산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해 여름 하버드 대학의 헌팅턴 교수는 Foreign Affairs지에 문명 충동론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핵심국을 포함한 동질적 집단들이 분쟁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층선 분쟁이 문명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헌팅턴 문명 충돌론 챕터 9. 그가 말하는 단층선 전쟁이란 상이한 문명에 속한 국가와 무리 사이의 집단 분쟁이 폭력으로 비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단층선 전쟁으로 첫째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의 전쟁을 꼽았는데 이것은 유명한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전쟁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노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에스겔 38장 3에서 6절. 또 헌팅턴이 제시한 두 번째 위험은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와의 충돌인데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터키 정부는 살리 우르파 동쪽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막아 폭 1850m의 아타투르크 댐을 완공해 놓았다. 성경은 이 강을 건너올 군대가 2억이라고 말한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계시록 9장 16절. 공산권의 붕괴와 냉전 체제의 종식으로 세계는 잠시 평화의 무드 속에 잠기는 듯 했으나 비이슬람권에 대한 이슬람권의 반감과 테러가 잦아졌고 동아시아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IMF, WTO 등의 시장 자유화 또는 개방 압력도 거세어졌다. 이렇게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서구적 가치의 공략으로
문명 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생명공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동물 특허가 인정되어 암 치료약 개발 연구에 유용하도록 유전자의 형질을 변경시킨 하버드주가 88년 4월 특허 제1호로 인정을 받았다. 또 90년대로 들어서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질병의 치료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10만여 개에 이르는 인간 유전자를 모두 분석하겠다는 게놈 프로젝트를 국책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나올 인체 유전자의 특허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시작되었다. 사실 인간의 생명 조작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인공수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78년 7월 영국에서 최초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나이가 13살이 되던 91년 10월 미국 사우스다코타의 알레트 슈와이처 여인은 딸과 사위의 수정란으로 대일이 임신한 쌍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되었는데 이런 일은 이미 한국에서도 있었다. 89년 신우이 부부의 수정란을 대일이 임신하여 출산한 올케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 이식의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달리자 장기의 매매를 알선한 회사들이 생겼고 이식의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약들이 개발되면서 92년부터는 각종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 이식하는 일이 성행했다. 또 사람의 유전자를 동물에 주입시켜 유사한 장기를 얻으려는 노력도 시작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죄수의 장기를 일본에 수출하는 일까지 생겼고 중국에서도 사형수의 장기를 활용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89년 12월 영국에 사는 터키인 코크 씨는 취직을 시켜준다는 한 병원에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주사를 맞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장을 도둑맞았다고 의학심의회 공청회의에서 증언했고 그의 신장은 3,000파운드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부남 메인을 사별한 영국의 여류작가 메리 고드윈 셀리의 소설 속에서 타인의 장기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프랑켄슈타인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더 커졌다. 96년 10월 24일 뉴욕타임스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제리홀 교수팀이 인간의 수정란을 2개 내지 3개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인간 복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해 12월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 의학부 카를로 블레티 박사팀은 컴퓨터로 온도와 영양 공급이 조절되는 인공자궁에 염소의 수정란을 이식하여 120일 만에 새끼를 꺼냄으로써 동물의 공장 생산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97년 2월 23일 영국 에든버러 로슬린 연구소의 아이언 윌모트 박사팀은 암양의 유방세포에서 유전자를 추출하여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시킴으로써 복제양 돌리를 태어나게 했다. 그러자 3월 2일 LA 타임스지도 오리건주 보건과학연구소의 돈 울프 박사팀이 원숭이의 태아세포를 이용 유전자 복제 방식으로 2마리의 원숭이를 탄생시켰다고 보도하여 이미 영장류의 복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창세기 3장 22절. 인간이 이렇게 생명나무의 화영금 속으로 들어서고 있는 동안 한국은 20세기의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걸프전 이후 중국과 이스라엘이 수교한 것처럼 한국도 이스라엘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92년 7월 18일 서울의 성민교회에서는 양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초청받아 참석한 데이비드 다니엘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 정치적 상황이 매우 유사하므로 양국의 교회가 두 나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힘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1월 17일 서울의 하얏트 호텔에서는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주최로 신임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셀 라임 대사 부부를 위한 환영 리셉션이 열렸다. 중동 건설 진출과 2번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아랍 측과의 문제 때문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 조치했던 한국이 14년 만에 이를 재개설하여 신인 대사가 부임했는데 그 이면에는 수차례에 걸친 한국교회의 건의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회의 이런 노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례는 96년 한국교회의 주도로 예루살렘에서 거행한
예수 탄생 2000년 기념 축제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측의 사정 때문에 이 운동의 로고는 JC2000으로 표시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축제가 거행되었다는 것은 바로 기적이었다. 현재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 기원은 로마 교회에서 제정한 것이나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던 호족 조사는 BC 4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예수의 탄생도 그 시기로 보는 것이 정설로 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1999년이 예수 탄생 2000년을 기념하는 해가 되는데 바로 그해 2월 7일부터 닷새 동안 그것을 기념하는 성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것이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컨벤션 센터에서는 식전 행사의 한국무용에 이어 감격적인 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 31개국에서 5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고 우지바람 이스라엘 관광성 장관은 JC2000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했다. 이 일의 성사를 위해 힘써준 안토얀 샤힘 관광국장은 이 대회가 한국의 기독교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앙에 큰 유익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사야 66장 10절. 컨벤션 센터에서 대회가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은 한국무용단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국회의사당까지 2.5km를 행진했고 의사당 앞 로즈파크에서 다시 전 세계 교회와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기도회를 가졌다. 경찰과 군대가 호위하고 헬기까지 동원될 정도로 아직 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20세기가 다 가기 전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그곳에 알렸던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의 진화가 끝났다고 하면 인류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즉 돈과 시장 기능의 지배를 인정한 셈이 된다. 표면적으로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말한다. 이 여론을 이끄는 기관이 곧 신문과 방송으로 대표되는 언론인데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러나 민중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하는 언론 역시 진정한 민중의 대변자는 아니다. 그들에게 제작비를 대주는 것은 바로 광고주, 즉 장사꾼들이며 이 장사꾼들로부터 광고료를 얻어내기 위하여 신문은 발행부수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TV는 시청률의 향상에 그 목숨을 거는 것이다. 오늘날의 공중권세, 즉 좀 덩치가 크다고 하는 언론기관은 대부분 유대인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자유기고가인 그레이스 할셀은 유대인의 언론 지배 현상을 분석한 평론에서 유대인들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내셔널 저널지의 편집 데스크를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기자들이 친아랍적인 기사를 쓸 수 없다고 밝혔으며 WASP의 쇠퇴를 쓴 피터 슈라그는 랜덤하우스, 사이먼 슈스터 등 대형 출판사들도 역시 모두가 유대인들의 소유라고 지적했다. 현대의 대표적 언론기관인 TV도 역시 유대인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현대의 대표적 언론기관인 TV도 역시 유대인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유대인 데이비드 사노프는 NBC를 설립했고 윌리엄 페리는 CBS를 세웠으며 레너드 골덴스는 ABC를 개설한 주역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분쟁을 보도할 때나 시사 해설을 할 때에도 아랍 측에 유리한 화면이나 논리는 삭제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아랍인들은 대부분 테러리스트로 등장시켜 미국인의 편견을 유도한다고 한다. 95년 7월 31일 세계 최대의 오락연예 회사인 월트 디즈니사가 ABC 방송의 인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연예 오락 사업과 방송, 통신, 컴퓨터 등의 업체가 그 세력을 재편한 소위 멀티미디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날 전자업체 웨스팅하우스는 CBS의 인수를 발표했고 한 달 후에는 타임워너사가 CNN의 모기업인 TBS와 합병한다고 발표했으며 루퍼트 머독은 스타TV 등 위성방송으로 세계 장악을 꿈꾸고 있다. 이 시대에 공중권세를 장악한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전 세계의 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정보의 그물 인터넷이었다.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ENIAC이라는 30톤짜리 컴퓨터를 만들어낸 지 50년이 되는 96년 전 세계 컴퓨터 보급 대수는 6억 대가 되었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모든 초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자는 넷데이 96 행사에 참석하여 적극 지원을 약속했으며 한국에서도 키드넷 운동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 정보망의 급속한 보급은 이제 금융계에도 전자화폐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미 물품 구입이나 소액 대출, 그리고 택시와 버스의 요금까지 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거래를 화폐 대신 전자신호를 주고받음으로 행하는 화폐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시티은행은 한국 등 30개국에 전자화폐의 특허 신청을 내놓았고 전자결제 회사인 사이버캐시사의 윌리엄 멜튼 사장은 2005년까지 카드 거래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94년 말에 인터넷 가입자는 3,700만 명이었는데 3년 후인 97년 말에는 1억 2,800만 명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그 예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미 82년 12월에 올해의 인물로 컴퓨터를 선정했었다.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선정한 것은 창간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미국의 컴퓨터 산업은 이미 연간 1,200만 달러의 거대한 시장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돌에 회로를 새겨 넣어서 금과 은으로 입힌 반도체 칩이 드디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었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박국 2장 19절. 생명공학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여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을 복제하고 복제된 제품을 공장에서 계획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중권세를 잡은 언론과 영상산업과 통신과 정보망이 서로를 삼켜서 공룡처럼 대형화하고 있을 때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고 눈을 크게 떴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진화론을 인정한 것이었다.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단순한 가설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96년 10월 23일 과학자들의 평신도 단체인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에서 보낸 메시지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진화론을 인정하고 다만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킴으로써 겨우 창조론의 명맥을 유지해 놓았다. 진화론은 이미 가설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고 가톨릭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진화론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98년 5월 선교 통계학자 데이빗 바렛이 발표한 종교인 통계에 따르면 이슬람 교도가 11억 7,9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 신자가 11억, 힌두 교도가 7억 6,700만, 불교도가 3억 6,900만이며 개신교 신자는 3억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토착 기독교와 정교회 등을 포함하면 기독교인의 수는 19억 6,600만 명으로 전 인구의 33%이며 교황은 그중 10억의 수장이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교황이 진화론을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배도라고 볼 수 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독일이 통일된 이후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한반도의 남과 북은 이데올로기의 진화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이미 내려진 막 뒤에서 찢어진 이념의 거미줄을 아직도 뒤집어 쓴 채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소련과 중국의 개방이 진행되면서 석유의 외상 수입이 어려워진 데다 외화 부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던 북한은 94년 7월 8일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 앞두고 48년간 그들을 통치해온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더구나 그해 가을 북한은 17만 정도의 우박 피해를 보았고 이듬해에는 농가 밭이 다 쓸려 내려가는 큰 홍수로 전쟁보다 더 무서운 수재를 겪었다.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량은 780만 톤인데 수확은 400만 톤을 밑돌았고 긴급히 필요한 것도 23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북한을 정신적으로 버티게 해준 주체 사상의 이론가이며 조선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이 97년 2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망명했는데 그는 95, 96 두 해 동안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을 약 200만 명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체면불구하고 긴급 구호를 요청하자 미국과 모든 서방국들이 지원을 서두르고 있었는데도 유독 한국 정부만은 북한의 식량 부족이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농업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며 여유를 보이고 있었다. 또 96년 가을 무장 간첩 사건이 터지자 남한의 여론은 식량을 지원해줘도 모두 군사용으로 전용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때에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 초청 공연의 계약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기독교와 시민단체 등 44개 단체가 이 공연에 반대 운동을 벌였다.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죽은 시체까지 가져다 먹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린이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수를 32억 원이나 들여서 초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재미 한인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의견서를 보내왔다. 세계적인 가수이자 흑인 사회에서 영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반대하는 국내의 움직임은 흑인 폭동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긴장이 남아있는 미국에서 또다시 거대한 한흑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 언급된 흑인 폭동이란 한 술 취한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한 LA 경찰국 소속의 백인 경찰관들을 무죄 판결한 데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92년 4월 29일의 폭동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폭도들이 불만의 대상을 갑자기 한국인으로 바꾸어 한인 점포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한 데 있었다. 이 폭동으로 한국인 1명이 죽고 46명이 부상했으며 피해 점포 1697개의 피해액은 3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흑 갈등의 재현을 우려한 재미 한인단체의 이 의견서 때문에 마이클 잭슨 공연 반대 운동은 고개를 꺾었고 공연 반대 대책위원회는 18세 이상 성인 위주로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반대 운동을 처리하고 말았다. 그해 10월 내한하여 I love you라는 말로 인사한 마이클 잭슨은 소속 연예회사의 법인 자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2차례 공연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북쪽의 결애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사람들은 2020년에 국민 총 생산이 세계 7위가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리라는 장밋빛 꿈에 취해서 철없는 쾌락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곰의 쓸개를 빼먹어서 미국의 한 통계는 전 세계 곰 쓸개의 90%가 한국에 있다고 했을 정도였다. 곰의 발을 잘라오기도 했고 코브라 뱀과 사슴뿔의 수입이 급증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안에서나 밖에서나 고스톱이라는 망국병을 과시하고 다녔다. 비행기 안에서도 공항에서도 판을 벌였고 국회의원들까지 국회의사당 안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러는 동안 전국의 방방곡곡에는 없애버렸던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다시 서고 TV가 귀신 이야기와 무속 이야기로 열을 올리는 동안 무당과 점쟁이 등 전국의 무속 인구는 6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인들은
갑자기 IMF 한파라는 철퇴를 얻어맞게 되었던 것이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을 말하는 경술국치 이래 최대의 치욕이라는 이 금융대란은 96년 하반기에 대기업의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97년 7월 2일에는 태국이 바트와 방어를 포기했고 8월 11일 IMF의 규제 금융을 받으며 10월 31일에는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모든 동남아 국가의 외환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현 환율이 적정 수준이며 금융기관의 대외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장담을 했다. 그러나 달러당 800원대이던 환율은 결국 1,700원대로 치솟았고 한때 1,000을 넘으리라던 종합주가 지수는 300원대로 곤두박질 쳤다. 정부는 결국 12월 3일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양해각서에 굴욕적인 서명을 했다. IMF의 요구대로 자본시장은 개방되었고 외국 자본가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50%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 올라간 환율에 떨어진 주가로 외국 자본가들은 그저 휴지 줍듯이 주워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아남산업, 웅진출판, 주택은행, 국민은행 등의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어 국내 최대 주주보다도 지분율이 높아졌다.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모든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만도 기계는 미국의 인수합병 전문회사 로스차일드사로 넘어갔다. 이런 기업 사냥꾼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등 동남아와 일본에까지 진출하여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지난날 장사꾼들이 경기를 과열시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갑자기 공황을 일으켜 세계의 부를 끌어모으고 고금리로 상대를 거덜나게 했던 일들을 연상시킨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사건건 같은 종목으로 과열 경쟁을 해왔으나 이 거품 경제의 막바지에서 결정타가 된 것은 포항제철 같은 세계 굴지의 철강 회사가 있는데도 또 철강 회사를 세운 한보와 자동차 회사가 3개나 있는데도 또 자동차를 하겠다고 나선 삼성과 그리고 그들의 사업을 허가해준 정부의 과오였다. 92년에는 400억 달러였던 외채는 1530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었고 가용 외환 보유고는 72억 달러뿐이었다. 80년대 초부터 IMF와 세계은행이 외채 재협상의 조건으로 개도국에 부과한 거시경제적 안정화 조치와 구조조정 계획은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미하엘 초스토프스키 빈곤의 세계화. 오타와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IMF의 구조조정 요구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경제적 집단 학살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IMF가 기업의 건전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공식에는 실업률에 대한 항목이 없다. 97년 10월 한국의 실업률은 2.5%로 45만 1천 명이었으나 98년 말에는 8.7%, 즉 202만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일본 니혼 소겐 연구소가 전망했다. 소위 G7에 속하고 있는 나라들의 실업률도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5.5%까지 올라갔던 미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다소 호황을 맞아 4.7%까지 내려갔으며 독일은 11.5%이고 프랑스는 12.1%, 이탈리아는 11%, 영국은 7.5%, 캐나다는 8.5%이다. 일본도 완전 실업률 3.9%로 5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원칙대로 간다면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마침내 무적행이 그 입을 벌렸고 거기서 파멸의 임금이 올라온 것이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 11절.